뉴스 쇼.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에 한 제안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스피드입니다. 이야기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니까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실무 협상 단계까지 갔다가도 협상단의 급을 따지다가 멈췄던 적이 있죠. 기싸움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싸움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북한도 억지 요구를 해선 안 됩니다. 모처럼 맞은 대화의 기회가 달아나지 않도록 꽉 잡아야 합니다. 오늘로써 평창올림픽이 37일 남았네요. 그 개막식장에 남과 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남북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이 다시 북으로 넘어갔네요. 우리가 북한에다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그리고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을 언급한 뒤에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이죠. 예.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시간을 아예 못 박아서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열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평창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 협의를 포함해서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이런 말인데 예. 만약에 개최된다면은 2015년 12월에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입니다. 예. 무엇보다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현재 남북 간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다시 공을 받은 북한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어제 북한이 우리 측의 판문점 연락권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신중론도 많아서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하.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상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을 아직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우린 이런 상황인 건데 미국의 반응이 궁금해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위터에다가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 이렇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 이 자체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런 뜻이죠. 예.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소멸 기로에 놓인 진박입니다. 진짜 친박이 진박이잖아요. 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인데요. 아시다시피 최 의원은 친박계 좌장이죠. 예. 그리고 이우현 의원 역시 서청원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진박그룹 일원이거든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것이죠. 예.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나란히 구속된다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는 사실상 그 명맥이 끊길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훈련병 사고 참사는 막았다.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요. 강원도 양구에서 군용버스가 추락하는 사고. 네, 어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예. 양구군 도고터널 인근에서 25인승 군용버스가 도로의 5m 정도 아래로 추락을 했거든요. 예. 김모 훈련병 등 22명이 다쳤는데 그중 3명이 크게 다쳤고요. 그런데 부상자 모두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예, 천만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비탈을 구른 건데 앞바퀴가 빠져나갈 정도로 충격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도 참사를 면한 것은 장병 모두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탑승자 대부분이 갓 입대한 훈련병들이었거든요. 맞아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고요. 경찰 또 군 당국은 브레이크 파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이은 UAE 방문으로 불거진 의혹의 핵심은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이식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수 지원 협정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를 특사로 방문한 이유 뭘까요? 이 미스터리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원전 주변 자금을 추적하다가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 그 실수를 수습하러 임 실장이 간 거다.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진실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주목할 만한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요. 들어보죠. 들어보고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지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 그러니까 비밀 MOU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원전을 수수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21조 원짜리 우리 원전을 수입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원전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언론사 기자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추적을 해왔고요. 예. 최근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그 일련의 진행 과정을 다시 재검토해 본 결과, 예. 국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예.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원전을 수출한 것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수출 대단한 성과다. 요것까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비밀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을 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체결이 됐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네. 이건 확정적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걸 설명하러 임 실장이 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김 의원님 그러면 그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줄 만한 내용이었는데 문정부가 안 들어주려고 한 거면 문정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양해각서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여서 문정부가 안 들어준 거라면 체결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예,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십니까? 예, 처음에 2009년에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 조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 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합니다. 그것이 한 아랍에미레이트 상호방위 협정이었어요. 상호방위 협정.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습니다. 2009년에는 그러니까 서명까지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겨우 한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군사 지원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이건 명칭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노출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명칭조차도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체결된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워낙 복잡해서 2009년에 원전 수주하면서 군사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명이 안 되다 보니까 2013년까지 끌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MOU를 체결해줬다. MOU를 체결했다. 예. 그런데 그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했다 그러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과도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국군 파병. 예. 우리가 지금 특전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습니다. 가 이런 있죠. 어떤 그 파병의 의무와 예. 그다음에 병참물자, 뭐 탄약이나 장비 지원, 예. 그다음에 교육훈련, 아랍에미레이트의 군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예. 교육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방산기술 협력,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흠.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양국 간의 군사 MOU가 체결이 된다. 아. 근데 이게 이행하기엔 너무나 무리한 내용이라 가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식으로요? 중후반부로 보여지는데 예.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예.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에 따르니까 예.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양국 간에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이런 거 약속을 해놓고서 왜 제대로 안 지키냐라는 얘기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불만이 접수가 됐었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위협이 점차 가중이 되고 예. 또 예멘 내전이라든지 주변 아랍 정세가 굉장히 그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군사력 현대화에 더욱더 가속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걸 때맞춰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다 지원해야 될 한국의 요구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고요.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아랍의 그 분쟁에 연루될 어떤 그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김 의원님, 이 부분 좀 네. 확인해 주세요. 그 MOU에 네. 유사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중동 지역 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적혀 있습니까? 있었답니까? 만약에 그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면은 그것은 거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그렇죠. 군사 동맹이라고 해석할 만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MOU로 격화되면서 이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는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자동 개입까지는 아마 아닐 거다. 예,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게 자동 개입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준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야. 예, 한미 내용이군요. 간에도 자동 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소문도 막 돌고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한때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해구산을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실현되질 않았고 아하.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의 분쟁은 국지적이면서 비정규제한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래식 군대를 예. 조속히 현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도 우리가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겁니까? 우선은 이게 뭐 우리가 들어줄 능력이 있다 없다 문제보다는 그 민감성 때문이에요. 이건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주변국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한국이 왜 저렇게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한테 적대적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괜히 개입되는군요. 말리는군요, 우리가. 아니 이게 아무리 원전도 좋고 돈도 좋지만 예. 아니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우선 동맹국인 미국부터 상당히 한국에 대해 가지고 관여하려고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근데 이 의혹 제기를 듣고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실을 이 정권에 누가 정의당 의원에게 유출한 거냐. 정의당 의원 한 사람이 국가기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진실을 소상히 밝혀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니 계속 이 문제 진상규명하라고 외친 당이 누군데 예. 이제 와서 진상을 얘기하니까 거꾸로 왜 국가기밀을 말하냐 그러는데 아니 본인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 정부 적폐를 이제 드러날 만하니까 말 바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이걸 들은 것은 예. 2009년부터 언론사 기자라면 제일 기사를 많이 쓴 게 접니다. 그렇죠. 예. 지난 8년간 군사 잡지에서 제가 수도 없이 썼던 내용이고 예. 최근에 입수한 내용들은 그 외교부와 국방부에 이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퇴직했어요. 예. 그러다 그분들 보면 통해서 당시의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 예. 그러면 현 정부가 기밀을 제공하지 않아도 예. 거의 8년 이상 이 문제를 팔로우 해온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또 예. 자기 능력으로 하는 예. 거예요. 퍼즐이 그리고, 좀 맞춰지네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거 비밀 취급 인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이거 질문 드릴게요. 그럼 자, 이 MOU는 굉장히 위험한 MOU다. 그래서 문정부도 망설였을 거다. 들어주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자, 1월 말까지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예. 그 원만히 수습이 되면은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 계약이건 뭐 전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히고 나서요. 그쪽에서 그럼 수정해도 좋습니다. 해야 수정하는 건데 아니면은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AE하고 협상이 우선이고 예.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지나온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야 진실 된다. 밝히고 진상규명해야 된다. 아, 진상규명 해야 된다. 그럼 네.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 예, 왜 국정조사만 합니까? 지금 당장 상임위 열어버리죠. 알겠습니다. 예. 예, 1월에 상임위 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퍼즐이 좀 네, 안녕하세요. 맞춰지세요. 아랍에미리트 지금 얘기 쭉 들으면서.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렸는데 김종대 의원도 물론 이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네. 상당히 퍼즐이 근접했다라는 느낌은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수출하면서 예. 군사 이면 계약을 맺었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됐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고 마지막 접착제 붙이는 단계까지 확인이 되면 저희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간 가죠. 우리은행이 새해 벽두부터 종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은행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초등학생의 통일 그림을 탁상 달력으로 만들어 배포를 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 그림에 그려진 인공기를 종북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이 초등생 통일 그림에 들어간 인공기 종북 비판한 자유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오후에 하여튼 떠들썩했어요. 이 그림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탁상 달력 속에 그려진 초등학생 그림을 보고 홍준표 대표가 비판을 하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네. 홍준표 대표가 엊그제 이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두 차례나 언급을 하면서 개탄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어서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북한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제목의 논평까지 냈습니다. 논평까지. 이 탁상 달력마저 이용해서 정권에 아부하려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장밋빛 대북관과 뿌리 깊은 안보 불감증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한 그 그림이 도대체 뭔지 라디오라서 저희가 네네. 설명이 참 보여드리면 어려운데 쉬운데요. 예,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예, 우리은행이 우리 미술대회라고 하는 미술대회를 매년 주최를 하는데요. 예. 초등학생이 통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쑥쑥 통일나무가 자란다. 이런 주제가 있는 그림인데요. 통일나무. 예, 평화를 의미하는 통일나무가 스스로 움트고 자라서 미래의 통일을 이룬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인데 가지 양쪽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그려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웃고 있는데 통일나무 이렇게 써 있고 막 가지가 무성하고 꽃도 막 피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태극기, 한 가지가 북한의 인공기 예. 이렇게 꽂혀 있는 4학년 어린이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귀여워요, 근데 그림 보면. 이걸 이제 인공기를 왜 여기에 넣느냐, 이걸 또 왜 달력으로 만들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항상 이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탁상 달력으로 만들어서 처음이 배포를 했다 아니에요. 그래요. 매년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당의 인공기 달력 논란 이 뉴스에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당 수석 대변인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했겠죠. 아니 그런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검증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당 전체가 망신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공기가 들어간 배경이 뭐냐, 작품의 배경 문제나 예. 또 과거에 인공기가 들어간 작품이 뭐 수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인공기가 그림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것도 봐야죠. 이 초등학생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인공기가 통일 작품에 들어간 거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인데요. 2015년 통일부가 주최한 포스터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작품을 보니까 예.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태극기 위쪽에 인공기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 커요. 네. 제가 혹시 궁금해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는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이 매년마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예. 2013년, 2014년 그리고 작년 다 인공기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 아니 수상을 근데 했어요. 인공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대통령이 가서 인공기 단 사람하고 손도 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박수 보내고 통일 향해서 간다 하고.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작용화됐다고 하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검증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예.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상처받은 동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 저도 그 어린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은행이 어디다 주문해서 작가한테 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상을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그린 초등학생이 지금 종북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4학년 어린이가 종북을 외치면서 인공기를 그려 넣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만약에 초등학생이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일 걱정돼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반공 이념의 잣대로 초등학생의 순수한 시선을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의 홍준표 그림이 대표나 정치 공세에 이용당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초등학생한테 사과부터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국민바른당 통합에 자극받았다입니다. 아니 이 그림 비판하고 저 국민의당 바른당 통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자유한국당이 연일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네. 뭐 적폐청산위원회를 인민위원회에 비유하는, 인민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반동분자 척결 처형을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였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비유를 한다거나 또 지금 개헌특위 자문회의 개헌 초안을 두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과하게 이념적인 부분, 색깔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요즘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궁색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개혁보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지지층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아, 초조해진 것 아니냐. 네, 인용 공세를 좀 해서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간도 분석해 볼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 들으면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산에 가면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현충사가 있습니다. 국보 난중일기도 그곳에 있죠. 그런데 박정희 친필 현판이 걸린 걸 두고 이걸 내려야 한다. 아니다. 그대로 둬야 한다. 지금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덕수희 씨 충무공 종회하고 15대 만며느리 종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양쪽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새해부터 비트코인 가상계좌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래소 폐쇄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한 명이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 헌법 소원을 냈다는데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이 문제 한번 다뤄보죠. 제가 아까 평창올림픽이 한 달 남짓 남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딱 37일 남았어요. 오늘 화제 인터뷰는 선수촌 가보겠습니다. 쇼트트랙 여왕으로 불리는 박승희 선수가 4년 전에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 바꾼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나온답니다. 예, 참 특이한 이력이죠. 박승희 선수 만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아산에 있는 현충사 초임 군 장교나 경찰 공무원이 임관되기 전에 충무공을 참배하러 오는 그런 공간이죠. 거기에는 300년 역사의 숙종이 내린 현판, 그러니까 숙종 사익 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곳에다가 자신의 친필 현판을 겁니다. 현충사 이렇게 적힌 현판 말입니다. 그런데요, 난중일기의 소유주인 15대 맏며느리, 15대 종부가 이 현판을 내려달라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종부는 문화재청이 그 현판 내릴 때까지 난중일기 전시를 중단하겠다. 새해부터는 이미 중단 상태입니다. 종회에서는요, 이 같은 목소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먼저 현판 교체에 반대하고 있는 종회 회장 덕수이 씨 충무공파 이종천 종회장부터 연결을 해보죠. 종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전시가 늘상 되는 건 아니고 난중일기가 이제 수장고에 들어갔다가 특별한 전시 때가 되면 나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올 1월 1일부터는 아예 전시 안 하겠다. 현충사에 가도 못 본다. 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내리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긴 건데 지금 난중일기 소유자가 15대 맏며느리예요. 15대 종부. 개인 거네요. 그게요. 예. 15대 종선이 자손이 없다고. 아들이 없어서. 예. 아들이 없어서 그 400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오던 건데 그 종부가 상속을 받은 거지. 질선이가 산 건 아니요. 그러니까 아들 이순신 장군의 아들의 아들로 이렇게 쭉 개인 소유로 내려오다가 대가 끊기면서 며느리 소유가 된 거군요. 예, 사유재산입니다. 난중일기는. 알겠습니다. 상황을. 현판을 내리느냐 마느냐 최종 결정권은 사실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국보기 때문에요. 예. 15대 맏며느리, 15대 종부는 문화재청에다가 내려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선 종회의 입장은 뭡니까? 종회선이요. 예. 질선이는 종부. 그 여자가 우리 저 종갓집 재산 또 유물 고택 이런 거를 전부 땅은 팔아먹어서 저희가 못 찾고 유물만 남았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 아주 복잡한 일단 갈등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선이를 제명을 시켰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호적에만 있지 종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권, 소유권을 그 종부 최문선 씨가 가지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는 지금 뭐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현판입니다. 현충사라고 적힌 현판. 이거를 내리자. 그리고 애초에 숙종이 사액한 사액 현판으로 바꾸자라는 게 종부의 주장인데 이거는 근데 왜 찬성을 못 하십니까? 예, 숙종이 내린 현판은요. 예. 구현충사는 조그매요. 예. 조그만데 지금 현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화를 해서 참 웅장하게 이렇게 현충사를 다시 지었습니다. 1966년에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박 대통령이 현충사라는 그 현판을 썼는데 그렇죠. 숙종만 임금이지 박정희 대통령도 임금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이 임금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금은 아니죠. 지금 뭐 군주 시대가 아니니까.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는 선거로 뽑힌 거니까 민주주의 제도에서 임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리더란 의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리더? 그래서 그 현판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현판을 내리려면 현충사를 다 부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거 현판만 내리면 됩니까? 다 부셔야지. 현판 내리려면 현충사도 부셔라? 그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니세요? 여보세요, 김선희 이야기만 듣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현판을 내리면 현충사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현판이나 현충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고 그 현충사에는 숙종이 내린 현판은 페이지 안에 쬐끔해서 너무 쬐끔해서 크기가 안 맞는다. 맞지도 않고 그런 거를 현판을 내려라 뭐라들 남 얘기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충무 할아버지 제사를 1년에 4번 지내는데 우리가 뭐 소유권 욕심 나서 그러는 게?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서 숙종의 사익 현판 걸면 다시 전시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듯한 염려는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현판은 이 양반아 어른이다가 애들 현판 마냥 그 베이도 안 해 그걸 옷다 갖다 붙여. 너무 작아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사회적으로 공과 과가 엇갈리는 인물 아니냐. 그 뭘 현판을 엇갈려요? 걸어놓으면 이순신 장군 이미지에도 안 좋으니까 이걸 좀 바꾸자는 건데 숙종의 현판이 작으면 아예 그럼 다른 제3의 인물로 좀 큼직한 걸로 거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거를 왜 박정희 대통령이 현충사를 지어서 자기 이 친필로 써놓은 거를 현충사는 박정희가 짓고 현판은 딴 사람이 하고 그 말씀 같은 소리를 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하다면은 제3의 인물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해결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 그러니까 그 종부도 아니고 호적에만 그냥 있는 여잔데 예. 그 사람 말만 듣고선 댕면서 뭐 내려라 말아라. 예? 문화재청이 회의를 열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만약 하시라고 그래요. 하시라고 그래요. 할 건데 만약 내리기로 결정한다면 그땐 종회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아 현충사 때려보시라고 그래요. 박 대통령 한 거 다 그 현판 일이나 현충사 없애나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아예 때려 부셔라. 아유, 그래도 그걸 때려 부실 수는 없죠. 이순신 충무공 현판 내리면 그거 없어지는 거지 뭐요.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이 공과 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다라는데도 동의하기는 어려우신 거예요. 뭐가 엇갈려 인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성역화해서 대통령이 한 건데 뭐가 엇갈리냐고. 현충사지 왜 박정희 대통령을 거기다 끌어대느냐고. 현충사지. 현충사가 박정희 현충사에 왜? 알겠습니다. 충북 이순신 장군 숭배하는 현충사지. 예. 말 같다는 소리들 하고 있어. 아이고 선생님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듣고 계세요. 전국의 청취자들께 종회를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들한테. 종회를 대표해서 우리는 현판 내려도 안 되고 지금 가처분 시장에서 유물 못 나가게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만합시다. 예. 이거 와요 와. 우리 알겠습니다. 예 인사만 할게요 선생님. 신문도 다 있고 다 근거 우리 다 있을게 잠시 오라고.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가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전화가 끊어진 건가요? 끊으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 제작진 밖에서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전화를 다시 한번 돌려보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종부 쪽 입장 15대 맏며느리 입장 듣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15대 맏며느리 최순선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순선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충사의 현판을 내려라. 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거는 현충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현충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또 정치적인 게 너무 많이 휩싸여서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휩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첫째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또 외색도 현충사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외색도 지우고 싶고 또 하나는 순수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만의 기념관으로서 제가 다시 제대해서 돌려놓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네네. 저는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충무공 종회 측 입장 아시겠지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6년에 현충사를 이렇게 큼직하게 지어주고 성역화해 줬는데 이건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기념하자는 뜻인데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친필로 적어준 그 큼직한 현판을 내리고 왜 숙종의 그 작은 현판, 맞지도 않는 작은 현판을 다시 걸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충사의 역사는 조선시대 숙종 현충사라는 현판을 내려받았거든요.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종가에서 전승기에 왔고요. 일제강점기에 현충사를 다시 세우면서 종가에서 또 그걸 다시 걸었어요. 예. 그래서 종가 입장에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즈가 좀 맞지 않는다, 현판의 크기가.
이제는 그 사이즈에 맞게 다시 또 현충사가 외색을 벗어나려다 보면 예. 많은 손을 대할 겁니다. 현충사에서. 어차피. 현충사를 예, 어차피 그렇다면 원래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현충사라는 데가 꼭 크기의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아, 작아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현충사는 원래 지금 그리고 외색이 너무 짙거든요. 그 안에만 해도.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는데 네, 저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현판 사이즈 맞게 지어라.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종회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숙종만 임금이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 시대의 임금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의 가치가 숙종의 사액 현판 못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요. 글쎄,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또 저는 박 대통령이 왕일까요? 저는 왕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생각이 좀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잘못됐죠. 엄청 잘못됐죠. 엄청 잘못됐다고 보세요. 네네네. 그 최종 결정은 종회가 하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예, 문화재청이 하게 됩니다. 예, 문화재청이 하죠. 지금 문화재청 결정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결정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설명합니까? 2월 달에 다시 자문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작년에 종가에서는 금속 이전 문제, 외색 조경 문제, 현판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제시 못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유물 전시를 중단한다고 통보까지 했는데도 제안을 제시 못하고 내년 2월에 자문회의를 또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너무 소극적이죠. 지금 이유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문화재청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 네. 현판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종부님 소유, 만며느리 소유로 되어 있는 안중일기 전시를 불허하겠다 이러셨어요. 네. 근데 현판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난중일기 전시까지 막는 건 좀 과한 조치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충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문화재청이 너무 결정 안 내려주니까? 네, 너무 결정을 안 내려주고 종가를 너무 소외시키고 왔죠. 아,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그 종회 측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종부님이 맏며느리가 국보인 난중일기를 볼모 삼아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볼모라는 말을 하셨는데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주요 유물은 이미 1960년대에 예. 현충사에 위탁되어 왔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번도 현충사에서 움직여본 일이 없어요. 움직여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국가기관에 위탁 보관할 예정입니다. 상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예, 지금 충무공 이순신의 이제 후손 그 가문들 사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현판을 놓고 이런 갈등이 벌어진 게 보는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고요. 네. 이 현충사가 의미 깊은 곳인 만큼 이런 갈등 잡음 없이 잘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충사가 외색이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나 이런 색깔이 전혀 없는 깨끗한 이순신 장군의 기념관으로만 남기를 저도 바랄 뿐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무공 이순신의 15대 맏며느리, 15대 종부입니다. 최순선 씨까지 만났습니다. 아까 그 종회 측 회장님 연결 중에 전화가 끊겼죠. 인사 못하고 끊어졌죠. 저희가 제작진이 그 종 회장님하고 다시 연결을 시도했는데 인터뷰하는 중에 혈압이 올라서 인사를 나누기가 어려웠다. 지금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제가 대신 구해야겠네요.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금 개띠해입니다. 우리 모두 큰 부자 됩시다. 황금 개띠에 부자랑 연결시키셨어요. 황금과. 괜찮은 인사말. 저는 이분이 기대돼요 오늘. 백 변호사님. 제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기도 벌써 말이 꼬이네요. 새해부터 인사말 준비해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수염은 좀 까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남자입니다. 백성훈입니다.
백선 변호사 얼굴 여러분 아시죠? 수염을 항상 굉장히 이렇게 민망하네요. 네, 멋있게 기르고 근데 오시는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 수염을 왜 안 깎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네.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울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수염을 밀고 나오면요,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 머리 긴 머리 자르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짜 저 면도하고 나오면 물어봐요. 아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있냐? 아니 근데 요즘 여성분들 있잖아요. 화장 지워주는 앱이 있대요. 그 앱은 사진만 올리면은 쌩얼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도 수염 지워주는 앱. 저기 노 변호사님 그 앱 좀 만들어주세요. 수염 지워주는 앱. 새해부터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 잘생긴 얼굴을 수염으로 막아놓으니까 아까워서 그러지. 아유, 하여튼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망 노 변호사님. 저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같이 부자 되어 보아요. 아니 김성환 씨 새해 소망이 이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나 못 들었는데. 돈 좀 새해 좀 벌고 싶어 이런 솔직한 새해 소망이었는데 노 변호사님도. 네, 김성환 평론가가 작년에 집을 하나 샀어요. 대출을 많이 끼고 샀다고. 대출 많이 끼고 사서 그분이 궁하셔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참 별 얘기가 다 나오네. 백 변호사님 새해 소망. 사실 저는 그냥 작년보다 딱 2배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행복. 두 배나 욕심도 많으시다. 아니 지금 이 청취하시는 분들 모두 다 2배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행복한 한 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잠깐 새해 덕담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근데 오늘 들어갈 얘기가 돈하고 관련이 된 거네요, 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가즈아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가즈아 이런 가즈아, 표현. 안철수 대표가 한 가즈아. 그것과는 설명까지 다 곁들여 주시더라고요. 그것과는 다르게. 그것과는 다르게. 네,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쪽에서 카페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맞아요. 가즈아. 그래서 그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너무 깊어서 가즈아 이런다는 거예요. 가자 올라가자 뭐 이런 그렇죠. 뜻으로 요새 많이 쓰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쓰는 용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가상화폐 열풍 대단했잖아요. 지난해. 사실 작년 생각해 보면요. 비트코인이 1월 초에 1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예. 12월에 2,100만 원이었으니까 21배였죠. 21배. 진짜 가즈아 할 만하죠. 갔어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격에 좀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게 좀 너무 심하게 투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 이제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좀 내놓기 두 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훅 갑니다 한 방에. 한 방에 정말 네, 위험해요, 갈 수가 되게. 있는데 네. 해보셨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못 해봤어요. 전혀 백 변호사님 조금이라도. 저는 안 하는데 제 주변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좀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하시는 분들. 자, 오늘 어떻게 저는 안 두 분의 논리가 전개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이 규제책을 넣고 한 변호사가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화폐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화폐가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상품을 왜 금융당국에서 제한을 하죠? 그리고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개인의 재산권을 최소한 침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제한은 사실 뭐 비트코인을 많이 하시고 가상화폐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과연 이 가상화폐 개념을 알고 규제를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규제 정도가 너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거 위헌이라고 봐야죠. 지금 규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정도 규제는 과하다. 백성문 변호사. 백변 뭐 과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위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위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이제 P2P 투자라고 해서 개인 간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개인 간 거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업체당 1,000만 원으로 투자 금액을 제한을 하고 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인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새롭게 거래를 못하도록 지금 해놓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왜 그러냐면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한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예. 지금 이게 너무 과열되어 있고 따라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얼마 전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고 예. 그중에서 10% 정도만이 이득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뛰어들다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규제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규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강력한 규제해야 된다. 노변 노영희 변호사 강력 규제 합헌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활짝 열어놓고 새해 첫 주제 한번 시작해보죠. 아까 백 변호사님 그러셨어요. 규제를 해도 이건 너무했다. 재산권 침해 정도다. 어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미성년자 거래 제한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자, 이게 미성년자 왜냐면 거래 제한. 네, 청소년들이 비트코인, 그다음 가상화폐, 이더리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으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명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명 인증 그 시스템이 도입이 완료될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가 좀 제한이 되고요. 예. 신규 투자자도 못 들어옵니다. 예. 보세요. 이거를 제한을 하려면 미성년자 거래 제한해야 되는 거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제한을 해야죠. 이거를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기본 미성년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까지 거래가 제한이 되고 예. 새로운 사람이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트코인 투자를 가상화폐 투자를 하려면 거래소에다가 내 계좌를 하나 터야 돼요. 그걸 가상계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건 다 실명제로 바꿀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계좌 못 만듭니다. 지금 중단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하단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한 변호사도 이게 제가 아까 그랬죠. 11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올랐다고. 네. 그 2,100만 원이었던 그 가상화폐 가격이 예. 규제가 발표되고 한 300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300만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예. 이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이 손실분을 메꿔줄 것도 아니면서 예. 일단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거래를 사실상 지금 중단시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 조치 자체가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게 혹이죠, 혹이. 정말 이거를 생각한다면 네.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 거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적어요. 예. 새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정비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평생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시장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차원에서 보면서 이걸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왜 규제돼야 되느냐. 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여러분 아세요?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코인이라는 이름 쓰니까 마치 동전이나 돈처럼 생각되지만 예. 이거는 실질이 없는 거예요. 예, 상품. 그러니까 가상통화란 말이에요. 가상. 이거는 그렇죠. 본질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내재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예. 화폐가 되려면 유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안정적이어야 되고.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 변하거나 정책이 변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완전히 망할 수 있으니까. 투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투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도 마땅하다. 이거는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 시스템을 거의 뭐 약간 사기나 투기에 비유를 하시는데 그거는 예, 좀 예. 너무 과하신 것 같고요. 과하다. 사실 이 지금 가상화폐 시스템의 핵심이 예.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이거는 정부도 예. 블록체인 기술만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요. 이제 블록체인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또 하실 어려워요. 텐데.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뒀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듣는데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입금을 하면 예. 은행은 중앙 전산 서버가 있죠. 있죠. 그죠? 그 전산 서버가 해킹되면 털리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 블록체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장부를.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에 그리고 북한이 뭐 해킹했느니 어쨌느니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은 해킹된 적이 없고요. 예. 거래소가 해킹이 됐던 거예요. 거래소도 역시 중앙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가 해킹이 된 건데 아.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건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이것만큼은 우리도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같이 이번에 규제하면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장부를 이게 쉽게 말해서 개인의 그 해킹하지 못하는 장부를 보호한다면서 전자화폐를
이게 규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 자전거는 타는데 페달 안 밟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제가 하나만 보충을 해드릴게요. 예.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는데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 장부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래 장부를 이제 서로 같이 관리하자 이건데요. 예. 거래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할 때마다 10분씩 전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 비트코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계좌 자체가 다 같이 변경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록으로 나뉘어가지고 그 블록들이 이제 같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 이제 안전성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가상화폐가 유통되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기술이고 보호돼야 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하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하고가 뭐 똑같다거나 동일시되고 이러면 안 되는 기술 거예요. 자체는 좋지만 별개의 이미 것이라는 변질됐다 거죠. 크기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그 암호화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가상화폐가 아까 투기나 뭐 사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위험성이 크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제일 큰 게 이게 지금 가상화폐라는 게 한 코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2,1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이게 만약에 복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거래 질서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때문에 이게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서서히 해야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강한 규제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생기는 불법성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이 안에 들어올 때 인증할 필요는 분명 있는데 그 시스템을 미리 좀 이제 만들고 공개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투자 실명제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투자를 규제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던져야 되는 제가 거죠. 좀 이야기를 좁혀보면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바른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지금처럼 한 이 규제 그러니까 가상계좌 아무도 못 든다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내린 거잖아요. 이 정도 규제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은 이건 재산권 침해 과하다는 말씀이고 노 변호사님은 이 정도도 용납될 정도로 지금 투기가 심각하다. 이 말씀에서 이건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단은 가능하다.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한남식님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쫄딱 망하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왜 이렇게 규제합니까? 위헌이다. 이런 입장이 있으신가 하면 9177님은 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따라서 강한 규제, 정부가 개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노변에 한 표 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 강익선님은 비트코인하고 바다 이야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백 변호사님 웃으셨어요. 이분한테는 근데 똑같이 느껴지신대요. 사행성 게임처럼. 그래서 규제 강하게 하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3212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데 정부가 거래소 안전 조치를 체계적으로 취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너무 과하게 갔다. 백변에 한 표, 위헌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게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미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바다 이야기처럼 사행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도 강력 개입할 땐 개입해야 된다. 그 도가 지나쳤다라는 그 기준이 뭐죠? 도가 지나쳤다는 그러니까 기준.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한 10배 오르면 그것도 도가 지나치니까 주식도 거래를 막아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에만 20배 올랐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요. 그러면 그게 사행성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그 코인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비트코인 투자 과정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직은 이게 비트코인 수가 유한하고 사람들이 이거는 해킹도 없는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개인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쫄딱 망해도 개인 선택인 거다. 그렇죠. 폐인이 돼도 그건 개인 선택인 거다. 개인을 더 존중해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가상화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ICO예요. ICO. 네, 그건 뭡니까? 이거 또 어렵죠. 또 어렵네. 네, 이게 보면 우리가 문자가 안 들어와요. 어려워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아니 진짜 쉽게 해주셔야 돼요. 말을 좀 쉽게 해봐야지. 비상장 기업이 상장이 안 된 기업이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도 팔고 재무제표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상장을 시키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업 공개 IPO라고 하는데 IPO. 이 ICO는 뭐냐면 새로운 가상화폐가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종류가. 이더리움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새로운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크라우딩 펀딩을 하는데 여기서 사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기가 많다고 이거를 또 전면 거의 규제하려고 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사기, 유사수 신행위는 처벌해야죠. 근데 이 ICO, 그러니까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펀딩 자체를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어떻게 개발합니까? 전자화폐 어떻게 개발해요? 야, 오늘 진짜 어려운 주제 가고 있나 봐. 어떤 분이 그럼 채굴은 뭡니까? 이렇게 저희가 채굴로 인터뷰 여러 번 했는데 안 들으셨나 봐요. 0682님. 자, 설명해 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최후 발언인가요? 조금 더 갈 수 있나요? 예,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비트코인을 작동시킨 기반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 논문에서 선보인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가 문제냐면 분산 컴퓨팅의 문제가 바로 이제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있는 건데. 또 어려운 거 나와서 분산 컴퓨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P2P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서 사용자끼리 직접 정보를 그 연결해서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P2P라고 하는데 이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서로 정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P2P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가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바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바로 이러한 식의 그 P2P 네트워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 또 지금 당장은 해킹이 안 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에 실체가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람들이 뛰어든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백 변호사님도 규제 자체 반대하는 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갑작스럽게 정부가 훅 개입해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번도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할 거면 세팅을 하고 정리를 해야죠. 그냥 우리 이렇게 규제할 거니까 기다리세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팅하는 지금 단계예요. 지금 현재가.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규제. 정부가 연말쯤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트지 못합니다. 실명제로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아무도 신규 진입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 변호사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라는 입장이셨고 노 변호사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투기 바람이 거세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왔군요. 가상화폐의 지금 현재 정부 규제 정당하냐 과하냐. 청취자 여러분은 74% 대 26%, 74대 26으로 이 정도 규제 필요하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딱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오늘 두 분의 의견은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린 거예요. 두 변호사님께. 사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가 좀 필요할 정도로 요즘에 정말 뭐 광풍이 분다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정부가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는 필요하고. 저도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규제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걸 저해하는 정도의 규제라면 그건 고려를 해볼 필요가 한마디로 있습니다. 신중. 네, 규제하되 신중. 이쪽이신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누구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셨는데 어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알려주실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라디오 재판정 오늘 새해 첫 순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청취자 서효수, 박성근, 송강선, 마린, 3692님 외에 많은 분들이 백 변호사님 수염 보기 좋습니다. 면도하지 마세요. 라는 응원 문자 고맙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현충사의 현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내리느냐 마느냐. 이게 뭐 사회 안에서 벌어진 논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종가에서 벌어진, 종친 안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종회에서는 내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종부 입장. 난중일기 소유주는 종부거든요. 종부 입장에서는 내려야 한다. 숙종의 것으로 바꾸자. 이런 거였죠. 들으시고
최병현 새벽별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종회 회장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미라님 현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데요. 그거 똑바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반면에 최규류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 가가 분명히 둘 다 있지만 잘한 것 7, 못한 것 3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 현판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이런 문자. 항상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제 문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왔느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판을 교체하는 게 낫겠다라는 문자가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요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런가 하면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으시고 뭔가 좀 퍼즐이 풀리는 것 같다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요. 아예 시원하게 그럼 다 공개해버리자라는 의견과 그래도 공개하지 말자 좀 신중하자는 입장은 조금 엇갈리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정말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궁금한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그 가운데도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수를 한 분 만납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참 잘하죠. 그런데 쇼트트랙 5개 분야 전체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여자 선수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박승희 선수. 금메달만 해도 2개입니다. 쇼트트랙의 살아있는 레전드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더군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평창에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출전을 한답니다. 만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박승희 선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승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지금 선수촌에서 훈련 중에 받으시는 거죠? 네, 훈련 중에 잠깐 받았습니다. 사실은 고3 수험생들은 네. 시험 한 달 남겨두면 부모님이 말도 못 붙여요. 예민해서. 선수들도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건 없어서 최대한 긴장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박승희 선수님 목소리도 밝아요. 네. 원체 좀 밝아가지고. 맞아요. 동계올림픽 출전이 이게 지금 몇 번째죠, 박승희 선수? 3번째 올림픽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올림픽 한 번 출전만 해도 엄청난 건데 3번째, 네. 3회 것도 연속 출전이잖아요. 네. 더 특이한 건 4년 전에 네. 그 잘하던 쇼트트랙을 떠나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네. 왜요? 대체 왜? 사실은 원래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스케이트를 접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맨 처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9살 때, 10살 때인데 원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고려하던 중에 은퇴를 고려한 거는 왜요? 최정상에서 왜? 제일 잘 탔을 때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 해왔었거든요. 정상에서? 네, 그렇게 은퇴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한 번쯤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 번쯤 타보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저의 의견을 가족분들한테 말을 했더니 하고 싶으면 한 번 그냥 해봐라. 그냥 이제 쇼트트랙에서 그만큼 성공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한 번쯤 해봐야지 한 건데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되게 돼서. 사실은 이제 박승희 선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3남매가 다 선수잖아요. 네네네. 스피드, 쇼트 이렇게 나누어서 타고 있는 그런 스케이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럼 해봐 승희야 너 어차피 은퇴할 건데 한번 해보고 은퇴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주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쇼트트랙이나 뭐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다 스케이트인데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다르다면서요? 네,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몰라요. 그냥 빙판에서 탄다는 것 하나 말고는 스케이트 모양이랑 뭐 스케이트 신는 방법, 뭐 날도 다 다르고, 링크장 규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타는 방식도 다르고 이래서 저도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막 쓰는 근육, 훈련 방법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네, 일단 훈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생각보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제 박승희 선수가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쿨하게 결정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정상에 있던 선수가 이렇게 전혀 다른 종목에 그야말로 초보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이게 고민 안 했다면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제 전향하는 결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전향을 해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고 좀 힘들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안 되면 말지 이러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현실은 좀 답답했던 거예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당연하죠. 네, 그때부터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아요? 쇼트트랙에서 날던 선수가 갑자기 걸음마 막 시작한 아기처럼 된 거예요.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 인생을 지금 15년 넘게 하면서 좀 많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4년 차잖아요. 전향 4년 차. 네, 이제 4년 차. 4년 차인데 국가대표로까지 선발이 된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대단해서 제가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 박승희 선수는 메달 맛을 본 선수잖아요. 그쵸. 욕심이 좀 날 것 같아요. 욕심이 나기도 하고 제가 전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쇼트트랙에서는 워낙 잘했던 선수니까 이제 뭐 그만큼은 왜 못하는데 뭐하러 전향을 했냐 아니면 뭐 그냥 쇼트트랙 하지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흔들리더라고요. 힘들고.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도대체? 건너 듣기도 하고 그냥 장난으로 그냥 쇼트트랙 해라는 소리도 많이 주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 시즌에 조금 기록이 많이 줄어서 올림픽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높게 잡아서 메달 따면 너무 좋겠지만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과적인 거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몫인 것 같아요. 야,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메달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근데 이제 쇼트트랙을 했을 때도 그랬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 저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부담 받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짜 은퇴하겠다 그렇게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마지막 올림픽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은퇴를 4년 지금 미뤄서 평창 올림픽을 가는 거라서 네, 마지막으로 정말 쏟아붓고 은퇴를 할 생각이에요. 은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은퇴 후에 도전하고 싶은 다른 분야가 혹시 또 있습니까? 많이 어릴 때부터 너무 확고한 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디자인하는 걸 너무 하고 싶어서. 디자이너? 옷 같은 거 디자이너? 옷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의류 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와, 저는 뭐 은퇴 후면은 지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쪽 스포츠 학문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의류 디자이너. 네, 대부분 선수들이 그렇게 가긴 하는데 제가 너무 확고한 꿈이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야, 나중에는 그러면은 박승희 디자이너의 패션쇼 무대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아니, 안 될 거 없어요. 그것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평창 잘 치르셔야 돼요, 평창. 네. 우리 듣고 계시는 모든 뉴스쇼 청취자들께 오늘은 홍보대사 느낌으로 평창 올림픽 홍보 한마디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사실 평창올림픽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 종목에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나가는 무대이니만큼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메달을 따지 않은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한 선수이기 때문에 도전에 많은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박승희 선수 이번엔 쇼트트랙 아니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찾아서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돌아왔습니다. 박승희